오늘은 왜 살짝 제37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갔는데, 중국에 관한 세미나인데 보고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던진 질문이 참 재밌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는 용인데 그 용에 등에 올라타고 같이 부상을 할 거냐, 아니면 떨어져서 추락할 것이냐. 그런데 전체적인 기운이 한국이 지금 추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참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뒤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모든 그 산업 분야, 전략적인 산업 분야에서 전부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게 그 한편으로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민노총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뭐 보니까 대법원장을 향해서 화염병 던진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민노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든 경찰이든 누구 하나는 사과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보호해야 될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민노총 조합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들은 증거인멸까지 하면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경찰청장도 장관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중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은 무기력한 공권력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경위조차 설명을 안 하고 있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그 공권력이 민노총의 호위무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또 선량한 국민이 민노총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안 공권력이 왜 강조하고 있었는지, 또 누가 책임질 것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민노총 폭력 행위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도 큰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사명감 가진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리고 경찰인들 국민이 집단 폭행하는 걸 그걸 수수방관하고 싶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노총 총파업에다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민노총을 향해서 제발 경사노위 참여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고, 국회를 향해서는 탄력 근로자를 무력화시키는 요구를 하면서 이 정권이 민노총을 사실상의 정권의 공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경찰이 함부로 나서겠습니까? 나섰다가 지금 이때까지 전례로 봐서 나섰다가 혹시 사고라도 일어나면 그럼 민노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찰인들 어떻게 제대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이해찬 대표께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저는 이 경찰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뒤에 사정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책임이 원천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민주당도 사과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예, 원내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체코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주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냉면 한 그릇을 팔아도 지켜야 할 상도가 있는 판에 나 같으면 안 먹을 텐데 너나 안 먹으라는 식으로 장사를 하려 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기 확신과 소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기본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에 체코까지 가신 마당에 원전 수출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체코 국민들 앞에서는 원전이 최고라고 하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자기 모습은 좀 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포기자는 사상 최대, 출산율은 제로인 마당에 대통령은 탈원전 내치지만 국민들은 탈한국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에서 현행 육시로 되어 있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0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번 당론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만원 한도의 임산부 토탈케어 카드와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비롯한 저출산 관련 패키지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복지위에서는 출산 지원 장려금을 250만원 선에서 1차적인 합의를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바랍니다.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육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출산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어제 어렵사리 예산심사 소위를 다시 정상 가동시켰습니다. 세수에 뻥꾸가 나고 또 빚내서 소잡아 먹을지도 모르는 판에 예산이 무슨 인터넷 안보험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은 예산 처리 시한, 법정 시한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려 4조 원의 세수 결석이 발생한 그 예산안을 그걸 뻔히 알면서도 국민을 숨기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달라는 그 자체가 대단히
국민들을 우습게 뭉쳤습니다. 실수가 됐든 착오가 됐든 예산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된 마당에 심사를 마무리해봐야 그야말로 결국은 졸속 부실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사를 최대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국회 로텐도홀 모여서 연동형 비례 도입을 촉구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도 원칙적으로 공감과 또 뜻을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여를 하자고 하다가자고 정작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니까 뒤로 슬쩍 발을 빼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선거제를 바꾸자고 하다가 막상 연동형 비례제 하자고 하니까 서금은 뒤로 공을 빼는 민주당은 이쯤 되면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국하시면서 공항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번에는 꼭 선거제 개편해야 된다. 그런 립서비스 날리지 마십시오. 탄력은 똑바로 야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부터 먼저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대통령을 립서비스하고 민주당은 말장난하고 나는 원전 안 쓰지만 너는 원전 쓰라는 대통령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셈법이 달라지는 이해찬 당대표나 초롱 동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계산기만 두드려 왔는지 모르지만은 백날 계산기 두드려 봤자 손가락만 아프다는 겁니다. 지난 27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규제 실태 백서를 발간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가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작심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유럽 기업인들은 미구동성으로 정보 규제가 심해서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너무 많고 근로자만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350여 개 유럽 기업인들의 모임인 유럽 상의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갖고 정부의 규제 환경에 대해 쓴소리를 했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상의가 올해 펴낸 규제 실태 백서는 작년보다 분량이 100페이지나 늘었다고 하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새로운 규제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제기에서는 현 정부 들어 기업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할 말도 못했는데 외국 기업들이 우리 대신 목소리를 냈다며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유럽 상류는 해외 투자를 더 유치하려면 한국 정부가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 100번 들어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과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가 지속된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는 물론 해외 기업들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짐을 싸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전기업련이 발표한 제조업체 국내 유통 계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150개사 중 96%가 국내 유통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판국에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8대 주력 업종 중
3년 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조선 한 개의 분야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일환이라며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손발을 묶여 주력 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을 한숨 쉬며 지켜보고 있는데, 백주 다낮에 회사 임원이 노조원들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집단 구타를 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고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관심사는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 확대보다는 경영권 방어에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중견기업 대표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발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도 외국 기업들이 하소연과 중견 기업인의 절박한 호소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호 의원. 정연호 의원입니다. 예, 지금 인적 쇄신과 당권 경쟁을 앞다투고 하나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나 당권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의 청년들에게 다시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을 떠나가고 있는 청년이나 또 당을 떠나는 이 정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이 당의 젊은 인재들이 꿈을 꾸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당뿐만 아니라 사회 바깥에서도 집을 구하는데도 좌절감을 느끼고 또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 안에서 비전과 정책을 찾고 당권에 도전하는 명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당에 청년이 떠나가면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바람과 요구에 좌시한다면 그게 누구든 당권에 도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매력이 있는 정당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년이 바로 섰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력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고, 또 청와대가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고 국내에서의 탈원전과 원전 세일즈는 별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실수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결국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이 문제를 상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상도의 문제를 넘어서 염치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인 염치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염치가 없으면 어떤 말을 듣게 되느냐? 후한무치하다, 양도구육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후한무치하고 양도구육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 분명하게 지적하고, 또 하나 사무총장으로서 저희 비대위의 로드맵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대위는 출범할 때 첫 번째 과제로 우리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좌표를 찾아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인적 혁신을 마무리 지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는 보수 대통합의 기반을 짜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제를 마친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드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비대위 오늘 회의가 끝나면 잠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다가 기자 여러분들 다시 모셔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서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하시는 간단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야말로 우리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좌표를 설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수 비대위원입니다. 이번 KT 화재로 인한 불통 사태에 대해 KT는 엄중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 지역 17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극심한 실정으로 내몰렸습니다. 평소 대비 많게는 80%에서 30-40% 이상의 영업 손실이 있다는 것이 현지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 같은 통신두절 사태는 심각한 고객 이탈 사태로 촉발할 수밖에 없어 유무형적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신속한 대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KT는 어떠한 정도 외면했으며 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KT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KT는 책임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KT가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조사와 진정성 있고 실효적인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관련 좋은 글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일 안 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노력의 대가에 소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일해서 더 벌어야 할 사람들은 신고용정책 때문에 더 일할 수도 없는 현상까지 겹쳐 더욱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오류와 쉽게 벌려는 풍조가 겹쳐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일확천금이 만연한 가치 붕괴의 여파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정말 경제에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교를 하는데도 앞서 제가 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침에 제가 중국 관련 세미나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왔는데 이 대통령께서 그런 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걸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외교를 하시는데도 전부 북한을 대변하거나 북한 쪽 입장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이야기만 하시고 우리 경제 이야기가 없거든요. 우리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분석하셨습니다만 경제에는 관심이 없으신데 남북관계가 아무리 잘 가도요.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그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불행이 오죠.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 만약에 지금 우리 지금 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점에 정말 남북관계가 참 잘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물자와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또 자본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 남쪽에 있는 제조업들이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당연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아마 충격적일 정도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산업구조 그대로라면요. 누구를 갖다가 곤란하게 하고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말하자면 이런 남쪽의 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하겠다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데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그 다음에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하면 혁신이 일어나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리드하겠냐 이런 데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저렇게 남북 관계만 매달려가지고 경제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가는 이런 현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건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어렵게 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야지 그때서야 다시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겠는지, 정말 제가 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경제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저항들을 뚫고 산업 구조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발 좀 신경 좀 쓰시라고 다 거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여기서 비공개로 전화를 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 아, 걸린다니까. 아, 이거 보시면 안 되네. 네, 고맙습니다. 아예 손짓 해줘도 되겠습니다. 제가 입당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니, 임명장이 아니에요. 당원. 월요일 날 그거 하면 이것은 월요일 날 하면 아니야. 난 분명히 열심입니다. 난 분명히 열심입니다. 예, 이제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식을 거의 하고 편지 사람하고 카메라 걸리면 다음에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나서 본인의 소회에 대해서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어려운 분들의 형편을 좀 낫게 해드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부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또 국회 폐기를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죽고사는 문제와 연결해서 중요한 국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가장 짧고 공조를 이루어야 할 한미 동맹조차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 정부의 이런 무능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폭주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도 그리고 외치도 정말 좋은 성적을 주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입만 열면 20년 집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반성을 하고 좀 더 잘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어려운 분들 생활을 좀 더 빨리 낫게 해드리겠다 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판에 오만하게도 20년 집권을 계속 입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볍게 보고 이렇게 실정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국민 앞에서 겸손되지 않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력이 남아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다시 입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 신중하지 못한 정치 행보 때문에 강원동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파의 가치를 믿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많은 신뢰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감히 이 보수의 단일도에 동참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노력의 길에 미력이나마 동참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판단으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그리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힘을 합해서 싸워오신 강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저도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제 간단한 입당 소회를 마치고 지금부터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기자 여러분들. 이사님 어저께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의 민생 비전과 미래 비전을 언급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저께 일단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한 오후 한 2시부터 3시 사이에 갑자기 여러 언론사로부터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바람에 일일이 전화 연결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구상하고 있었던 부분을 어저께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돼서 급히 페이스북 글을 쓰느라고 일일이 언론인 여러분들의 전화에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어저께 그 글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생정당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신문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정당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제가 힘쓸 노력할 그런 목표로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 국가 미래 비전
위원장, 특위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국가 미래비전 특위를 통해서 국민에 나가야 될 가치가 바로 이 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서의 면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8년간의 휴직 동안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특임교수와 석좌교수를 거치면서 제가 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 이런 미래와 정책의 상관관계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이제는 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숙제하고 계시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서 뒤처지게 되면 국제 경쟁에서 설당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국가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천착해야 될 부분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비단 산업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숙성되게 되면 복지, 교육, 노동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활동 영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보수파의 가치에 입각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숙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그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젊은 학생들과 함께 뒹굴고 토론하면서 정리된 생각들이 조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당의 아이노믹스를 비롯한 비대위의 스탠스와 보조를 맞추어서 국가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당분간 제가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미래를 보는 세계의 창 중에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저출산 고령사회도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의 대세입니다. 사실 저출산 대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이 저출산 고령 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관계 정책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는 줄고 가구 수는 늘고 또 가구의 사이즈는 줄어들고 그리고 평균 연령, 가구의 평균 연령은 올라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 예측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 엄청난 사회관계 정책의 근본 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미래 비전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틀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창은 남북관계입니다. 잠시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정부는 조급하고 그리고 긴박한 마음에 지금 과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속의 와중에 궁합이 잘 맞아야 할 한미관계가 지금 기초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당에서도 비대위에서도 이 평화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비대위원장님께서 곧 아마 이번 주 내로 발표를 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미리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학교에 있으면서 주로 대중과 호흡하면서 강연을 했던 이런 죽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외교 안보에 관한 스탠스가 이 비대위의 평화 이니셔티브와 상당히 일치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죽고 사는 문제, 외교 안보 문제 그리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저출산 고령사회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당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 민생정당과 미래정당이라는 화두에 담아서 그 비전을 설정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시는 우리 사무총장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그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시장님, 미래 말씀 잘 들었고요. 과거를 현망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무슨 말씀을 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 서울시장 그 부산도시 주민투표를 걸고 서울시장님이 걸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보수우파 지지자들은 그 당시 시장님한테 실망을 한 점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일부러라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일어나서 큰 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기회를 통해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입당하는 시점이니만큼 다시 한번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휴대폰인가 했더니 제 거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의 서울시장직을 걸고 행했던 주민투표, 주민투표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직을 걸고 투표를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또 저를 지지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잠시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 번은 국가적으로 복지 기준선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여쭙고 그리고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복지 기준선에 맞추어서 앞으로 복지 정책이 펼쳐 나아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민주당 진영에 당시 야당 진영에 나쁜 투표운동에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투표율이 법정 개표, 개항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표하지 못해서 그 국민의 뜻을 펼쳐보일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그리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충정만큼은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설명을 길게 하게 되면 또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민주국가가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 인기영합주의적인 정부 정책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시에 그 점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제 운명을 걸고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단위대로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으신지 요금이 나오겠습니다. 사실 내년에 치루어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이른바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보수파의 이념과 철학에 동의하는 모든 정파가 모여서 치르는 그런 통합전당대회가 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반복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 그 절차적으로도 또 명분을 쌓는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러한 주장에 늘 목소리를 함께 해왔습니다. 아마 이 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것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게 앞으로 통합전당대회 형태가 됐던
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정치인들께서 다 함께 자유한국당에 동참하는 형태가 됐던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보수의 단일 대우 형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음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보수 단일 대우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신중치 못한 정치 행보나 지난날의 반성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탈당했던 그런 행보도 포함이 되는 건지? 예, 당연히 포함되죠.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그때에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던 경위는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보수 우파의 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됐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치러서 한번 해볼 만한 대선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이 가장 큰 바탕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회고해보건대 제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2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고민 끝에 그분을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그때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최선책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 기억하시다시피 당시에 그것이 조기에 좌절이 됐고, 그 바람에 그 실험이 좌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충심이, 그 바탕되는 생각이 어디에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치 실험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깊이 머리 숙여서 반성의 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또 지지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마음까지를 담아서 사죄의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정도, 그 충정도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아까 그 야당이 직위멸렬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 보도 발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예, 아까 집권여당 대표의 계속되는 20년 집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당들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드렸던 표현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표현이 과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현재의 보수우파 야당,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마음 한가운데 품고 국가의 미래를 그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흩어져 있다 하는 관점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단일 대우 형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는요, 어떤 역할을 하실지와 다음 총선에서 광진에서 직접 여당 대표와 같이 붙을 것이란 시나리오도 나오는데요. 그 총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지도체제 문제도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와 연동이 돼서 선출 방법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이르러도 너무 이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총선에서 제가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제 오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거주하는 곳이 광진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총선을 의식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시장직을 사퇴하고 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종로에 출마를 위해서 2년 거주한 기간을 빼면 나머지 6년의 기간을 광진구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마음가짐은 광진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당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하는 곳이라면 광진구가 그렇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기가 수월치 않은 곳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 라고 해도 그것을 찾아가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오늘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우리 당의 입당 의사를 표명했을 때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당의 구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다른 정당에서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에 지역구를 총선에 출마했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2016년에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들어오셔서 어차피 현실 정치를 하려면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2020년 21대 총선을 준비해야 되겠죠.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지명도와 명망이라고 한다면 정말 당으로서 반드시 탈환해야 할 험지로 가주셔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그게 험지 정도를 넘어서 상대 후보가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이 총선 승리 전체를 견인하는 그 상징적 임무를 겨냥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뭐 입당하면서 그런 생각들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까 답변이 아마 그에 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시장님 이후에 지금 이제 서울시장을 3선제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뭐 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오늘은 입당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위를 설명드리는 자리이기만큼 그 부분에 대한 제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제 퇴임 후에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을 하셔서 제가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을 취소하고 중단하고 늦추고 무화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본인의 철학인 줄 알았더니 한 2, 3년 지난 다음부터는 슬그머니 별다른 설명 없이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다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중에는 완성된 것도 있고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서울 시민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원순 시장의 그러한 행보를 이미 마음속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기회에 그 자세한 사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의 평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한마디 부연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과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사업들을 박원순 시장이 토목 사업이라는 이 네이밍을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악화가 그것을 취소,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시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 교통 편리성을 위해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경인고속도로 서울 도심 통과구간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 이 강변북로 정치 지역에 대한 복층화 사업,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이 지하화 사업, 그리고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심도 수로 터널 사업,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면의 강력한 요구와 서울시가 반드시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토목 사업이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다 중단했는데, 자, 2, 3년 지나니까 서울시장이 시민들로부터 한 게 없다, 맨날 그냥 동네에서 조그만 소꿉장난하듯이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몇 가지 사업들밖에 없다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바로 이런 사업들을 슬그머니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추진한 것처럼 한 마디 경위 설명이나 사과 없이 그냥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걸 생각하고는 정말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점, 제가 서울시의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서울시장이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대형상에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전직 서울시장으로서 입장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정식 서울시장으로서의 입장이라기보다도 강력의 시민으로서 지켜보는 제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이른바 특권을 가진 세력,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양보를 해야 이른바 상생과 공생의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미래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가치관을 바람직하게 형성시켜가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서 집권 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특권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몰아붙이고 공격하면서 집권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의 정부 형태를 보면 우리 사회 상위 10%, 아마도 거의 대부분 20%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 노조원, 공공기관 노조원, 이른바 민주노총 구성원들을 위한, 그 계층을 위한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들을 펴고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명분하에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과속해서 인상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그리고 영세상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업 정규직 분들과 이해관계를 상반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대기업 노조, 그리고 공공기관 노조,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서울교통공사의 취업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어서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이 정부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그 목표 단일개혁 관련해서 한국당 안에서도 통합이 어려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가자는 의견도 있고 뭐 그냥 놔두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평소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셨는지. 둘러서 질문하셨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시내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처음에 분명하게 어떤 다른 입장을, 대다수의 시민들과 국민들과 다른 입장을 견제하고 시작된 모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리고 견제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충정을 생각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분들의 그런 걱정과 우려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친박이다, 비박이다, 잔류파다, 복당파다 하는 이런 갈래를 만들어서 고비마다 스스로 국민적 우려와 그리고 걱정을 자초하는 일은 이제 스스로 자제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비대위 활동 과정에서 이 점이 예기치 않게 불거져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행로는 대화합의 행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이 한 가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돌아가서 바른정당에 나가셨을 때 말씀을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거론하자면 전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그 분을 이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바른정당이 창당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개혁보수에 대한 열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개혁보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이 나가서 이제 상당한 당이 바른정당이기도 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개혁보수. 물론 당시에 외부적으로 명분적으로는 아마 그런 입장이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하는데 외부적으로 명분을 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것을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바탕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아무리 보수의 가치로 명분을 삼아서 결행을 했더라도 아마 당시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은 아마 곧 귀국하게 될 모 후보자의 어떤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대선 출정의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기자분을 포함해서 모르셨던 분은 아마 안 계셨던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명분론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허심탄회하게 왠지 마음을 다 열어놓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한 가지만 더, 서울시장으로 왜 안 나오셨어요? 글쎄요,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정치적인 행보가 저 개인의 행보가 아니라 보수 우파 진영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주제넘게 들리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선택을 가벼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당시에 제 주변에서 저에게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충고를 주시고 또 많은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점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입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보도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권유의 정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한테 권유가 전달되어 오는 과정 또 그때의 정치적인 정황 역학관계 이런 것이 사실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모든 게 다 사실이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입당하는 마당에 그런 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적절치는 않은 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좀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오늘도 다 잠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기자간담회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되시면 우리 시장님께서 자리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질문 많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